제가 오늘 이야기할 건 원래 인간 일의 미래, 인간의 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전체 역사 이것들을 낱낱이라기보다는 서로 좀 연결시켜서 좀 이해를 한번 해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일이라는 것을 한번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제가 뭐가 잘났다고 명확한 해결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떤 해결의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최소한 방향이라도 우리가 좀 모색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늘상 미래의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말은 사실상 이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말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 계속 오신 분들은 아마 언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뭔 것 같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 뭘까요? 사물 인터넷, 또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래가지고 가상 물리 시스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IoT, IoE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굉장히 기술적인 현상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대선 때도 대선 때도 그 많은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걸 막 부르짖고 그랬는데요. 재밌는 거는 그게 우리나라의 만의 어떤 현상인 거는 좀 잘 아시죠. 근데 많이 쓰이곤 있습니다. 많이 쓰이곤 있는데 좀 이따 말씀도 드리겠지만 4차 산업혁명은 솔직히 좀 가설적인 명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계속 많이 이 회자가 되는 이유는 궁금해서도 그렇겠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온 어떤 변화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변화의 어떤 흐름들 때문에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 굉장히 공포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도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겠지만, 그림을 잠깐 보겠지만 특히 2016년도에 그 이세돌 기사랑 그 알파고의 어떤 대결이 우리에게 주었던 어떤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이세돌 씨가 가장 큰 당혹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솔직히 발로도도 이긴다 이런 어떤 생각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상은 1승을 거두는 게 너무나 힘들었었죠. 정말 오히려 그 1승 때문에 영웅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상 그때의 사람들의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절망감도 되게 많이 느꼈고요. 하여튼 그러한 것들 때문에 더욱더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변화들에 굉장히 민감한 건 기업이나 국가의 경우도 그러하지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고 많이 이야기되면서도 정체가 여전히 모호하고 그 정체를 알 수 없으면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4차 산업혁명 이 차수를 지금 재고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1차, 2차, 3차에 이은 또 다른 산업혁명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 올해 이제 열렸던 장관 발표 자료의 일부를 제가 따왔는데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기술 현상들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기본적인 도표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좀 아까 얘기했듯이 인공지능 기술을 핵심 동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 과정이 특히 이제 생산과 소비의 어떤 과정이죠. 상품 생산과 소비의 과정이 사실상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고 진흥화되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모두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일정의 현상들에 대한 어떤 기술적 특성들만을 이야기할 뿐이지 4차 산업혁명이 뭐다라고 규정하고 정의 내리는 데 굉장히 불충분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된 것은 1차, 2차 산업혁명밖에 없습니다. 3차 산업혁명도 사실상 학술용어로 공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3차 산업혁명이 학술용어로 공인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여전까지도 3차 산업혁명도 공인된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정말
일종의 가설일 따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러한 그 기술적 특성들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3차 산업혁명 뭐 계속 이어져 있지만 3차 산업혁명을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치면 가장 먼저 이게 좀 보게 되는 사람이 바로 제레미 리프킨입니다. 미래학자이긴 한데요. 제레미 리프킨. 이 제레미 리프킨에 따르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과정들을 이렇게 봤더니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에너지 체계하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이 결합하고요. 이를 통해서 결과된 것이 바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전히 이 3차 산업혁명 잠재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3차 산업혁명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레미 리프킨의 입장에서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다. 이런 어떤 생각을 제레미 리프킨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가설일 가능성이 사실상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그 변화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반적인 화두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매달려 있는 건 신발입니다. 신발. 그 아디다스라는 회사의 신발. 그러니까 뭐 제가 공짜 그림이 아니어서 못 갖고 왔는데 그 아디다스 미래 매장 보면은 이게 기계 장치가 쫙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신발을 매장에서 바로바로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미래상이 종종 인터넷에서 나오곤 하는데요. 이것도 많이 보이죠. 이게 이제 아마존 같은데 그 유통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물류나 분류 그리고 이동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 틀이 있고요. 그 밑에 이 기계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조절해 가면서 서로 교신하면서 조절을 해 가면서 운동하고 이동하고 운반하고 조종하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도대체 뭐가 대체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 했고 여기 무용과 안무가 여기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볼 게 자동화 대체 확률, 자동화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자동화 대체 확률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동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정말 단순한 업무만의 대체일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자동화의 특징이 보통 뭐 2차, 3차라고 얘기를 하지만 1차도 없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1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요. 어떤 그 1차 산업혁명도 인간의 일자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발생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뭐죠 그게? 그렇죠. 러다이트 운동이죠.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러다이트 활동들을 굉장히 비아냥거리거나 우습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기계가 인간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은 선각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기본적으로 산업체계라고 하는 것 속에 인간의 삶이 쓱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단순히 어떠한 산업 방식만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삶들을 새로운 구조 속에다가 갖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것들을 생산해, 어떤 물품을 생산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체 구조들을 만들고 그러한 구조 속에 일종의 생태계입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만 살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체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계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한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변화는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계기로부터 변화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산업체계, 즉 1차부터 2차, 4차까지 우리가 인정한다면 특히 3차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4차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러한 체계 자체가 변경되니까 뭐가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속에 있는 인간의 삶 자체도 변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3. 그거를 좀 우리가 이해해 보기 위해서 굉장히 멋있는 분인데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성 철학자의 이야기를 좀 잠깐 경청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주제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요.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을 1950년대에 출간을 합니다. 물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인간의 어떤 활동적 삶이라는 것들을 세 가지 범주로 이분이 나눕니다. 그게 하나가 노동, 일,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노동과 일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죠. 특히 여기서 보지만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인간적 조건은 생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은 그러한 생존과는 별개의 인간의 세계를 만드는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뭐 많이 알려진 거지만 노동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떤 겁니까? 힘쓰고 움직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레이버, 영어로 쓰면 레이버, 그것도 노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막 힘들게 일하면 어떻습니까? 다리 땡기고 허리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통,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를 모르죠. 트라바이에인가? 프랑스에서 그 노동을 뜻하는 말은 고문한다라는 뜻에서 나옵니다. 이게 게으른 노예들이 일을 나눌 때 그 멍해라고 해가지고 그거 씌우는 고문 도구라는 데서 나오는 거고요. 독일어의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말도 근본적으로는 이 고통, 슬픔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하는 의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상 고대 그리스에서 노동을 하는 존재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 활동이 노동입니다. 그 이후로 노동이라는 게 일반화되어 있죠. 이게 좀 이따 제가 이제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의 한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볼 건데요. 거기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좀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노동과 일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노동과 일. 이 두 개가 원래 다른 의미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물론 한나 아렌트의 입장에 따르면 이게 이제 근대라는 특정 시기에 노동,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과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과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환원되어 버리는, 하나로 축소되어 버리는, 특히 노동으로다가 축소되어 버린다고 얘기하지만 현상적으로 봤을 땐 특히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을 계기로 특히 일하고 노동이라는 것들이 하나로 묶여서 노동이라는 하나의 의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버립니다. 인간의 유일한 활동이 노동으로 전환되어 버리는 게 사실상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기에 갖고 있는 특성들이었습니다. 그걸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얘기하면 이게 단순히 뭔가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환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산업사회에서 산업 생산을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산을 위해 일단 뭐가 필요합니까? 자본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건 산업사회에서 산업 생산에 투여되는 물이라고 한다면 자본만 있어서 되지 않죠. 뭐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산업사회에서 산업 생산을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산을 위해 일단 뭐가 필요합니까? 자본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건 산업사회에서 산업 생산에 투여되는 물이라고 한다면 자본만 있어서 되지 않죠. 뭐가 있겠죠. 노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동사회라는 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되게 순환적인 것이죠. 특히 이제 산업 생산이라고 하는 건 기계에 의한 기계제 생산이라고 보통 이제 1차 산업혁명부터 이런 기계제 생산 방식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 사회가 필요합니다. 노동자가 필요하니까요. 자, 근데 이 노동이라는 게 참 재밌는 개념입니다. 이건 뭐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을 쓴 이게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일부인데요. 이 책은 1944년에 나온 책인데 이게 1차 산업혁명의 어떤 변화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의 내용들을 굉장히 좀 자세히 담고 있는 책인데요. 거기서 칼 폴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요. 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고용주가 아닌 피고용자일 때 그 사람을 부르는 기술적 용어가 바로 노동이다. 따라서 노동조직은 시장 경제체제 조직이 변하면 함께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노동조직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의 삶의 형태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에 불과하므로 위의 결론이죠. 이 결론이죠. 결론은 시장체계의 발전에 따라 사회조직 자체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사회는 이제 모든 면에서 경제체계의 부속물이 되었다. 즉 인간의 활동도 이러한 체계의 부속물이 되는 겁니다. 자, 산업 생산 시스템 내에서 필요로 하는 건 뭡니까? 지금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산업 생산 시스템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자본, 기업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 회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하고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서 인간의 활동은 뭐여야 됩니까? 그렇게 생산하고 소비되고 유통되고 있는 데에 기여하는 게 인간의 활동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 활동이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런 생산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인간의 노동과 활동으로서 노동과 일을 구분했던 것들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다 뭘로? 노동이라는 것으로 전환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생산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필요합니다. 생산하면 소비가 되어야 하고요. 더욱이 생산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물품, 예를 들면 물품 필요해요. 그럼 어디서 사요? 물품은? 시장에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산업 생산 체계의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업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 한번 봅시다.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물품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그렇죠? 기본적인 물품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특이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특이한 상품들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노동, 토지,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토지, 화폐도 이제 뭘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됩니까? 시장을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 노동, 토지, 화폐가 시장을 통해서 구매되려면 요 놈들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상품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아까 폴라니의 글에서 봤잖아요. 원래 노동은 뭘 지칭하는 말이다? 그렇죠. 사람을 지칭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뭔 뜻이에요 이게? 상품화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시장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이 동네 시장 그런 데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이 틀 내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그 시장이죠. 그러니까 노동도 토지도 화폐라는 것들도 그러한 쪽에서 그러한 틀 내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어떠한 사람들을 일을 대신해 줘가지고 고마워라고 하는 나의 보수가 아니라요. 상품으로서 거래가 되어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잖아, 그게 똑같잖아,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 일의 값어치가 이 시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지칭하는 거라면 노동이 상품화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이 상품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노동을 판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것들은 상품화가 시장에서 구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판매되기 위해 생산된 게 아니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상품화되는 특정적인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는 건 노동이니까 노동에 관련해서 좀 보면요. 노동이 상품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것에 노동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동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노동시장.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이라는 게 시장에 들어서 노동시장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특정한 가격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회의 조직에 의해서 결정되어서요. 우리는 예를 들면 일자리를 얻고요, 직업을 얻고요, 그 속에서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들이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시장 원리에 따라 노동력의 가격이 결정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노동 자체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것에 대한 상품은 사람을 파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시장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상품은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이라고 규정을 해놓습니다. 자, 그거를 잠깐만 해볼게요. 자, 노동력과 그것의 담지자로서 인간,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용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용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신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노동자로 고용한다라고 하는 건 저와 어떠한 것에 대한 계약을 맺는 겁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품으로 해서 매개하는 거죠. 이건 좀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나 아렌트의 글입니다. 자, 여기서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이렇게 거기선 흑백으로 나왔나요? 그래서 표시가 안 됐을 텐데, 자, 좀 읽어볼게요.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동화는 몇십 년 안에 공장을 텅 비게 만든 것이고 인간을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의심스러운 짐, 즉 노동의 짐과 필연성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여기서도 인간의 조건의 근본적 측면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에 대한 반기, 즉 노동의 수고와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바람은 근대적 현상이 아니라 기록된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옛날부터 그랬다는 얘기죠.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자체는 새롭지 않다. 이 자유는 한때 가장 확고한 특권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이 향유할 수 있었다. 그렇죠? 노예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대는 이론적으로 노동을 예찬했고 결과적으로 모든 사회를 노동사회로 변형시켰다. 그러니까 이 노동을 하기 위한 노예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노예가 노동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노동이 아닌. 사람들이 노동의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평등해진 이 사회. 이게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인간의 다른 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치적 귀족이나 영적인 귀족 또는 어떤 다른 계급도 남아있지 않다. 대통령이나 왕, 수상조차 자신의 업무를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직업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노동이 없는 노동자 사회. 지금 사회가 노동자 사회라면 노동이 없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노동자 사회라는 것은 결국 노동이 특징 짓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노동이 없는 사회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사회입니까? 그죠? 인간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활동이 없는 사회. 왜 유일한 활동입니까? 인간의 모든 활동이 뭐로 환원되어 버렸습니까? 노동으로 환원되어서 노동의 사회인데 거기에 노동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겠죠.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자, 근데 우리는 좀 아까 우리 쭉 봤어요. 산업혁명부터 이렇게 쭉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건 우리가 보는 건 어떤 현상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이렇게 벌어져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라는 얘기만 우리는 했어요. 근데 제가 전공이 또 철학이다 보니까요. 거기서 질문 하나를 더 던지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추동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철학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사전에 좀 합의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필요해서요. 잠깐 우회로를 제가 택해봤습니다. 식물 키우기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도 혹시 식물 키워보셨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원주택에 살았었는데 그리고 몇 년 전에 다시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제가 사는 아파트는 그나마 그 베란다 바깥쪽에 그 흙을 좀 담아 놓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여전히 제가 이제 조금씩 뭐 해서 심어 먹는데요. 얼마 전까지 고추가 살아 있었는데 기온이 떨어져서 이제 고추가 죽었습니다만 저도 식물을 좀 키웁니다. 이게 근데 요새 우리가 할 때는 보통 이제 모종을 이제 심기도 하는데요. 저희 베란다에는 이 방울토마토를 제가 그 집으로 이사 간게 한 6년 전인데 6년 전에 토마토를 한번 했는데 이 토마토가 지가 알아서 다 채다 못 먹는 것들은 떨어져 가지고 지가 알아 가지고 봄 되면 싹이 또 올라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제가 좀 솎아야 되긴 하지만 그럴 때 보면은 이 식물이 이렇게 싹 터오르는 거를 잘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어르신들은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기 겨울 되면 정말 생명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땅에. 근데 봄 되면 이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지가 스스로 이제 쫙 올라와서 튀어냅니다. 그걸 고대 그리스어로 포이에시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포이에시스. 좀 이따 얘기는 나올 겁니다. 포이에시스. 그 말만 좀 기억해 두셔보세요. 이 스스로 키어오르지만 우리가 뭔가를 가꾼다. 어떤 식물을 가꿔서 한번 해본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씨를 뿌려가지고요. 뭔가를 키워낸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그럴 때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식물의 생명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콩을 키운다 그러면 콩 씨앗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콩이 바로 그 생명력 자체를 가지고 있는 놈이죠. 그렇죠? 우리가 콩 나와라 뚝딱 그런다고 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근데? 콩 딱 해놓고 자라라 그러면 자라는 게 아니죠. 온도와 습도와 그렇죠? 햇빛 이런 것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보살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살펴 주면 그 스스로의 힘을 밖으로 튀어내죠. 너무나 단순한 얘기를 너무나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싹을 튀어냅니다. 그게 식물을 생장시키는 과정들이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뭔가를 튀어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의 생명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거는 그걸 보살피는 보조적인 역할, 조력자 역할을 했을 따름인 것이지 생명 그 자체를 인간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잘 보살펴서 이렇게 자라나게 했을 따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키워내고 튀어낸다라고 하는 이런 활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감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감춰져 있는 상태에서 감춰 있지 않은 상태로 변환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에 변한 거죠. 즉 가려져 있던 것을 어떻게 껍데기를 벗기는 거죠. 커버드 돼 있다면 언커버하는 거죠. 그죠? 자, 어려운 말로 써보면 감춰져 있음, 은폐성에서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비은폐성으로 전환되는 거죠. 자, 제가 소개시켜드릴 기술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드릴 하이데거라는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내어놓은. 자, 이 무라네요. 감추어진 상태에서 감추어지지 않은 상태로의 전환. 물 주고 빛을 주고 온도를 맞춰주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튀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이 안에 있던 거를 밖으로 끌어내서 앞에 있게끔 하는 것. 자, 이 표현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네. 자, 이게 되었으면 이제 기술 얘기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추어져 있음에서 감추어지지 않음, 은폐성에서 비은폐성으로의 이행. 은폐되어 있는 것에서 비은폐로 가니까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탈은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용어도 이해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 탈은폐라고 하는 거를요, 좀 딱딱한 얘기니까 좀 더 얘기를 말씀드리면, 탈은폐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재밌는 이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거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되는데요, 알레테이아 이렇게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알레테이아, 탈은폐. 자, 보이십니까? 이게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혹시 어르신들 이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여기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게 그 저승사자죠. 저승사자인데 여기가 이제 이 모녀인데 사고 나서 죽은 거죠. 영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저승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저승으로 가기 전에 여기 조그맣게 있는데 여기 찻잔이고 이 차를 따라줍니다. 이 차가 어떤 역할을 하죠? 진정이요? 기억을? 예. 기억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기억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에서 살았던 기억들을 싹 잊어버리고 저승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요게요, 모티브가요, 물론 제가 좀 무식해서 우리나라의 전설에서는 발견 못했는데 고대 그리스의 신화 속에서는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윤회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고요 순환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지만 다시금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고대 그리스인들은 5개의 강을 건너는 것으로 생각했고요. 특히 저승에서 이승으로 다시금 환생을 할 때 넘어오는 맨 마지막에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레테강입니다. 레테강을 뭐라고 얘기하죠? 망각의 강입니다. 이 레테강 신화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요. 보자. 여기서도 보면 그 김고은은 먹지 않고 그래서 기억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드라마를 안 보셨으니까 드라마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자들은 전생이 보인대요.
전생에 보인다는 건 그 기억이 무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그냥 감춰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까?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게 아닙니다. 뭔가 가려져 있고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거를 빼볼게요. 뭡니까? 레테강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아라는 말은요, 부정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아톰도, 톰이라는 말은 원래 깨진다라는 말에서 온 거고, 아는 부정접두사니까 더 이상 깨지지 않는 놈. 개인도 인디비주얼이잖아요. 디바이드 되지 않은 것, 이런 걸 뜻하는 것처럼 이 아는 부정접두사입니까? 부정접두사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레테는 망각이죠. 거기 아가 붙었어. 그러니까 뭐야? 비망각의 상태. 그게 알레테이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란 뭔가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놓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술 작품을 하는 활동도 하나의 진리 현상이라고 봤을 때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한 조각가들, 화가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이 형상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 보니 어느 순간 이것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투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숨겨져 있던 것을 찾아내는 거죠. 물론 그런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예술가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를, 형상 자체를 이들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말하고 되게 비슷하죠. 이 말의 의미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깨닫는 했던 행위들, 이것들도 다 탈은폐입니다. 알레테이아라는 의미에서 탈은폐입니다. 즉 감춰져 있던 것을 다시금 감춰져 있지 않은 상태로 바꾸는 거죠. 그걸 탈은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용어까지 이제 우리가 합의가 됐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주도의 자동화, AI 이게요. 뒤에서도 또 나오겠지만 작년이죠. 작년에 백악관 보고서가 이제 몇 개가 나왔는데요. 백악관 보고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대신 AI 드리븐 오토메이션이라고 인공지능 주도의 자동화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4차 산업혁명 대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기계기술의 최고, 즉 산업의 어떤 체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핵심은 결국 AI이고요. AI가 인간이랑 지금 이러한 어떤 자동화와 인간이 대결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자, 근데 이거는요. 사실상 보면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1997년도인데요. 그 이세돌이 2016년 작년이었지 않습니까? 바둑보다 사실상 먼저 무너졌던 것은 체스였습니다. 1997년에 게리 카스파로프라는 사람이 이 딥블루라고 하는 IBM의 그 슈퍼컴퓨터죠. 당시에는 슈퍼컴퓨터와 대결을 했습니다. 주목할 건 요겁니다. 이 사람 이름 혹시 아십니까? 이름이 좀 어려워요. 팽슈엉수. 팽슈엉수.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네, 체스 말을 놓는 겁니다. 근데 원래 체스 말은 누가 놓고 있습니까? 얘가 놓는 거죠. 얘가 놓는 걸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대리하고 있죠. 즉 딥블루의 아바타가 누굽니까? 이 사람 인간이죠, 인간. 인간이 기계의 아바타인 거죠. 명령받고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존재.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계속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기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이 기술을 계속 통제하고 싶은 것은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우리가 굳이 돈 내고 영화관까지 가서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순전히 개뻥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까? 야, 우리 뻥맛을 좀 보자. 야, 돈 내자. 그래갖고 우리 뻥맛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감이 우리로 하여금 영화관으로 이끌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위기감을 왜 느끼겠습니까? 그게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이 대국 이후에요. 한 기자가 다른 체스 선수에게 묻습니다. 컴퓨터와 대국한다면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네덜란드 그랜드 마스터인 얀 하인 도너한테 물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망치를 가져가겠다. 뽀개버리겠다는 거지. 이 사람들의 충격은 어마어마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뒤에 좀 나오겠는데 이 체스에 있어서 그랜드 마스터의 이 위상이라는 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기 전에 우리가 또 한 번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년 뒤 게리 카스파로프가 진 20년 뒤 우리가 작년에 충격을 맞이했던 대국장애 같은 사람 아닙니다만 네? 이 사람 이름 혹시 아세요? 갑자기 이 사람 이름 까먹었어요. 제가 진짜 이름을 까먹었네요. 너무나 자주 쓰는 사람 이름 말인데 까먹었네요. 다른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도 지금 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자왕입니다. 아자왕. 이 사람도 개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5단이라고 하는데 바둑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 커제랑 둘 때도 마찬가지로 알파고의 명령을 듣고 이거를 놨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년간 지금 우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20년간 이미 인간과 기계랑 대결, 우리는 계속 대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결국 뭐 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까? 기계의 명령을 받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건 특정 영역에서 이루어지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그 카스파로프 이전의 세계 그 체스 챔피언이었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랜드 마스터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이나 신화 속 영웅 같은 존재였다. 정말 엄청나게 위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위대함을 뭐가 대체한 겁니까? 컴퓨터가, 바둑에서는 인공지능이 대체한 거죠. 그러니까 신과 영웅의 시대에서 이제 그 신과 영웅이 뭘로 바뀐 겁니까? 기계로 바뀌었죠. 특히 인공지능으로 바뀌었죠. 그럼 우리는 누구랑 대결을 해야 됩니까? 그럼 도대체 인간의 유일한 활동, 일이라 표현하지만 인간의 노동의 운명은 어떻겠습니까? 이게요, 그 주목할 게 요 틀인데요. 그 MIT에 있는 사람들인데 메가피하고 브린율프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전에는 여기 나와 있는 말이지만 노동 생산성이나 그 고용이나 그다음에 이 수입이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동반해서 갔거든요. 근데 이게 점차 차이가 나더니 지금은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높아졌는데 수입과 일자리는 사실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줄어드는 거죠. 이거를 이 사람들은 Great Decoupling 그래가지고 탈동조화, 거대 탈동조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서로 커플이었다가 디커플링 된 겁니다. 서로 떨어져 가는 겁니다. 점차.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노동 생산성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 계속해서 뭐 되고 있으니까. 자동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과거에는 생산성이 높으면 더 많이 고용하고 이런 추세였는데 이 생산성이 계속 높아질 것이지만 이 디커플링이 시작된 이후로 이것들이 증가될 수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앞으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진보가 파이를 키워나오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득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장하는 경제 법칙은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 경향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위험한 상태가 우리에겐 도래하는 겁니다. 노동자 사회에서 뭐가 사라지는, 노동이 사라지는. 이게 2013년 연구의 일부인데요. 거기 보면 물론 이 OECD 같은 경우에서는 13% 이렇게 얘기하는데 13%도 어마어마한 실업률인데 이들에 따르면은 총 고용의 47%가 이 대체할 수 있는 고위험군에 처해 있다. 10년에서 20년 뒤면 자동화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의 말이 100% 맞다고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위험성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특정한 몇몇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얼마 전에 신문에 이거 나오잖아요.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 사라지는 10개 직업. 이거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게.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거잖아요. 고위험 직종, 법률 분야 종사자, 회계사.
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마치 자동화되고 자동화되지 않을 거에 있어서 단순 직종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고급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기사도 신문 기사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AI가 쓸 수 있다고 하죠. 인간이 읽는 그 법률 서류 있잖아요. 얘는 뭐 상대가 안 되게 읽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엄청나게 인간보다 더 정확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저숙련 어떤 노동만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요, 우리는 점점 버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바로 이 속에서 우리는 노동이 아닌 일의 회복의 가능성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노동으로 일원화된,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일이라는 게 우리가 보다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지도 않아 봤고요.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해 왔고요. 그렇게 처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그 의미들을 물어서 다른 방식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 내가 다른 인간과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협력이라는 과정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노동 밖에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활동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일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놓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어떤 씨앗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지금 뭐 우리는 아직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어떤 대안은 아니겠지만요, 그런 씨앗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오픈 컬리지라고 하는 어떤 그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치 대학의 어떤 체제 구조를 흉내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무슨 뭐 대학처럼 엄청나게 많은 등록금을 내는 게 아니라 뭐 학기 뭐 이러한 어떤 틀은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서는 선생과 학생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선생이면 내일은 내가 학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의 취미끼리 모여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같이 배움을 공유하거나 취미를 공유하고요, 이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의 일들을 도모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야,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나 혹시 고용해줘, 나 돈 줘, 그리고 이러한 거래, 이러한 시장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역량들을 끊임없이 교환과 협력을 통해서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공간인 셈인 거죠. 요거는 제 개념은 아니고 그 포스텍에 있는 김진택 교수님이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같이 저랑 발표했을 때 굉장히 좋은 내용이어서 제가 잠깐 좀 따왔는데요. 이 협력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새 이런 전문가들이 많대요. 스마트팜 매니저, 도시농업 전문가, 약용식물 디자이너, 뭐 할랄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서로 결합되면 새로운 일들이 모색되고 조망될 수 있는 겁니다. 산업 시스템과 전혀 다른. 물론 오늘은 시간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보상 시스템 자체도 변경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를 들면 보상 시스템이 아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취업을 해서 우리가 노동력을 상품으로 내놓고 거래에 의해서 우리가 봉급을 받는 형태의 보상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국가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이거에 따른 강제 노동을 해야 되는, 말이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공공근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뭘 해도 그거에 대가 돈을 받으면 가서 풀이라도 뽑아야 되는 노동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보상 시스템이 일반적인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보상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좀 유행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협동조합은 그냥 뭐 출자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좋은 일들을 좀 많이 하는 형태들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협동조합들이 인간과 인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상태에서 얻을 수 있고 이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제시할 수 있다면 이러한 여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인간의 일의 어떤 가능성들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팟캐스트도 제가 보기엔 하나의 이러한 류의 가능성 있는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건 한 번 들을 때의 가격입니다. 방송을 만드는 건데요. 뜻과 어떤 뭐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방송들을 만들어내고요. 이건 뭐 뉴미디어의 영향으로 이제 가능한 거였지만 만들고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가치가 있다면
돈을 내고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자꾸 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재능 기부라는 겁니다. 그걸 무상으로 자꾸 재능 기부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재능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재능에 대한 보상이 네의 재능을 내가 상품으로 구매를 할 게가 아니라 그 재능을 나눔에 있어서 그 재능이 더 많이 나누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지속 가능성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그런 보상인 겁니다. 임금 이런 형태가 아니라요.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싸이월드 유료화한다고 해서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공짜로 쓰는 거에 너무 익숙해서.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못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돌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이러한 더 많은 어떤 이 모임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 시스템 중심의 인간의 어떤 노동 유일성 이런 것들을 좀 깨트릴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저번 주에 끝난 것이긴 한데요. 이게 좀 표현이 좀 강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시작 시자에 발할 발자를 쓰는 겁니다. 욕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는데 물론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뭐 창업 이런 걸 하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보면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시와 시, 그러니까 시 낭독이라고 하는 것을 앱으로 만들고요. 그런 것을 나누는 겁니다. 물론 그 나눔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있던 뭐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긴 있는데 이러한 기발한 생각들을 해내고 있는 거죠. 이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요. 요번에는 이것들을 각각을 그냥 얘기만 했지만 제가 보기엔 앞으로 이러한 친구들이 서로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김진택 선생님의 그 모형처럼 또 다른 일들을 이들은 분명히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주 훌륭한 생각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산업 시스템이라는 어떤 일의 어떤 이 단일성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창의성 이런 것들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이들이 정말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만들어내 놓고 이들이 끊임없이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 속에서 이들이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내가고 그게 사회의 자본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가고 그러한 사회가 점차 성장해 나가고 그래서 인간이 그저 상품으로서의 노동력만 파는 존재가 아니라 기계와 대결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삶들을 끊임없이 새로 재생산할 수 있는 존재이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러한 가능성들을 우리가 점차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새로운 사회적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유사한 게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창업자들의 출발점이 집에 있는 주차장이라고 하잖아요. 게라지에서 출발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도 친구들과 같이 모였다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직접 자동차를 수리하니까 여러 가지 공부도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뭘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하다 보면 새로운 생각도 나오고 그랬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에? 그렇다고 어떤 창의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주차장의 역할은 어떤 기구,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생각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게라지는 그냥 어떤 물품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일종의 생각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지역들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고 그러한 생각들을 사실상 되게 많이 열어줘야 되는 게 인문학의 어떤 영역에서 더 많이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학교 교육도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이 계속 이제 전문화돼 가면서요. 자기 영역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영역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 사실상 뭐냐면 인문 영역입니다. 인문 영역은 다른 어떤 전공들보다 어떤 주제 문제의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주제에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문학은 주제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학문들이 모여야 되고 그 속에서 더 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것처럼 인문학의 어떤 모형들을 우리가 향후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양화하는데 활용하고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이 모이고 어린 친구들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선 세대를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바로 그런 세대를 초월할 때 우리가 더 안정적이고
더 활기차고 더 생명력 있는 사회를 진정으로 만들어내갈 수 있고 실질적인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이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작아서 이것들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노력해 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험한 사회는 끊임없이 진폭을 크게 하면서 우리를 점점점 위협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야 하고 우리가 정말 생존의 차원으로 넘어가서 인간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러한 일의 다양성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